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통합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여당발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처 보고나 소위 토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자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 등 322개 동이 대상으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들은 지자체에서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항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명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예비군 훈련도 52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됐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주민센터 등 건물이 잠기거나 나무가 쓰러졌고 전북에서도 농경지 침수가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한 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확인 뒤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부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통합당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나아가서 이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모양새군요. 네, 오늘 법안 처리 역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붙이자 이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이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윤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의 고유법으로 상정돼 이 상임위 처리 하루 만인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합니다. 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 세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어제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독재라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강행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에는 언제쯤 적용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세법이 처리되면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면 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하고 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본회의 통과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고요. 이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4일 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습니다. 이 대책은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380만 원으로 나타나서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상승 속도가 대형 아파트 값보다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이하 제한을 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을 풀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이 오히려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가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건 지난 2013년 초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 서울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정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이나 강보다는 고층 건축물의 디자인이 중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고 그래서 스카이라인 관리 체계가 훼손이 됐습니다. 정교한 관리부터 미흡했고요. 한편으로는 강남 압구정 등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5층 이하 제한 관련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여당 논의 테이블에 한강변 35층 이하 제한 해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여러 안 가운데 하나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5층 제한을 풀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텐데 현재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천박한 도시 발언도 표현 자체가 문제이긴 했지만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사 제한을 풀더라도 아파트값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지역 조합원과 건설사 쪽에 이익 대부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 35층 제한을 푸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심하다 나온 공급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값 급상승을 불러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셋값을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또 세입자가 원하는 계약 기간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호가가 크게 오르고는 있지만 매물은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크기의 전세 호가가 올해 초 6억 원대에서 8억대까지 치솟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놓은 집 주인들이 재계약을 피하다 보니 이 지역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없는 전세에 호가만 치솟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주인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시적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 그래갖고 만기 돌아오는 거면 다 들어오니까 임차인들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시장 전세가가 엄청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집을 못 구해서 다들 난리예요.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1주택자들이 전세를 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집을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대출을 받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어서 집을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오름세만 지속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규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주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법 통과 이후 이어질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초강수를 이어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먹힐지 아니면 규제 따로 시장 따로 엇박자만 계속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와 함께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임대차 3법 지금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속전속결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 김 변호사님, 임대차 보호법 통과 그동안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조속히 입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고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안 하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그 서민들에게 이제 뭐 전월세 대출을 해주면 그게 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정부로부터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임대인들이 임대료 올리게 되고 또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같은 것들을 강화하게 또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다른 나라가 한 60년대 시작했던 제도를 이제 한번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은 실제로 전월세 값이 안정을 찾았습니까? 뭐 이제 일단 폭등을 하는 시기에 이게 이제 막는 그런 좀 장치들을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막는 장치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임대료가 뭐 안 오른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료가 많이 오르게 되거나 또 계약갱신 제도가 있으니까 쫓겨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부분 이렇게 협의해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차 안정화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법의 사실 입법 취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이긴 합니다. 두성규 의원님은 임대차 보호 3법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매매 시장이 그동안 불안정한 가운데 임대 시장 자체가 한 56주간 그러니까 즉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자체의 그 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이제 막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 충격이 지금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정부의 노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미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법안 부분에 대한 통과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집주인들이 좀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매물도 거둬들이고 또 실제 이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월세 부분에 대한 이미 많이 오른 가격 자체를 이 새로운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지금 이쪽에 전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밝은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전세 물량이든 월세 물량이든 시장에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뭐 매매 시장을 통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많고 또 다주택자들을 많이 때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처분하신 분들도 있고 그걸 갖다가 민간 임대로서 내놓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정려로 또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물량이 지금 전월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냐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취재 기자가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입니다.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네. 또 전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시가 말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년, 내후년 가면 조금씩 정상을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정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정부가 공권력이다 아니면 법 제도를 통해서 사실 관여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단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가 힘든 부분이 우리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제한된 어떤 공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구 밀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취업이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등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이사를 가고자 할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대책 등을 이번에 법제도의 그 개선 등을 통해서 일명 눌러앉기 부분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장기화시켜 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에서 본다면은 새롭게 그 지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더 낙타가 뭐 바늘구멍 들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인들이 가격이나 기간 가지고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특약 부분들을 제시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이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지금 뭐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만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전세값을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전세 보증금들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도입했어야 된다. 이미 20대에도 이 법이 22개나 발의가 돼 있었고 그때도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급하다는 인식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나 정치권으로. 근데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앞서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어야 되고 지금같이 오르는 것들을 사전에 좀 막는 그런 장치를 이제 했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전세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뭐 임대차 안정화가 정책이 도입이 되면 점점 전세는 이제 월세화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월세가 되게 되면 자기 소득의 많은 부분들을 까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임대차 보호 정책은 더 필요로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늦게나마 도입된 것들은 이제 다행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그 두 의원님. 지금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가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전세와 그다음에 월세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주거 비용은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가장 저렴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중간에 전세로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과는 사실은 완전히 특이하게 비교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월세로 전환될 때 사실은 이제는 많은 분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자기의 자산을 갖다 축적을 한다든지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렴하게 모든 임대차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약 한 30%가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독특한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사실 한 방향으로 지금 너무 빨리 가버린 게 아니냐. 그리고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나 또 주택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주택 마련의 레버리지 효과로서 사실 많은 힘이 되어줬던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사실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럼 두영구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좀 서둘러서 너무 빨리 좀 도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시기적인 그런 부분보다 저도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일찍 됐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전월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서 1년 이상 지금 상승기를 갖다가 지금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 이런 갑자기 브레이크를 지금 밟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충격 자체가 그것을 쓰는 쪽이든 그 앞에 있는 쪽이든 모두가 지금 충격을 다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도입되었어야 한다. 이 논의가 처음 네. 시작된 게 2009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전세 대란이 시작이 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월세란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네.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계약갱신청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횟수로 따지게 되면 이제 뭐 1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기가 됐었고요. 또 국회 맨 마지막 시기마다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합의가 됐었어요. 18대 말에도 뭐 정 안 되게 되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라도 조언을 형성해서 이제 예.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19대 때는 안 되면 이제 계약갱신제도만이라 도입하자라는 그런 이제 합의들이 어느 정도 좀 있었고 하는데 꼭 이렇게 말마다 합의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걸 입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왔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이제 이 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세라는 건 전형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제도거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집을 사는데 유용한 것이고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내가 집을 살 거에 대비해서 이제 월세를 안 내고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전세 제도가 유용하지 않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가 계속 예. 유지되고 있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임대인들은 어쨌든 그 전세금을 일부라도 반전세식으로 해가지고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부동산이 이제 계속 주거 안정이 불안정하니까 전세도 예. 불안하고 뭐 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아직 30대가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빚을 덜 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 큰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는 것들은 다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월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조금은 좀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 시기에 뭐 한 40대나 이렇게 가서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너무 30대의 불안 심리들이 이제 예.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들이 부동산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부동산 법을 얘기 나오고 요즘 뭐 영끌에서 뭐 영혼을 팔아서 할 정도로 뭐 돈을 다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그러니까 패닉바이 뭐 공황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 수준으로 봤을 땐 패닉바이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값의 수준을 어느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평가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또 주택을 많이 또 매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상하이나 런던이나 뭐 외국 뉴욕에 비해서 우리 서울 경우에 주택 품질도 좋은데 한 절반밖에 그 가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들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느냐 문제는 사실 좀 변론을 하고 일단 지금 가격 자체가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높은 가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향후 공급 부족이나 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어떤 시장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가격은 누구도 지금 어떤 그 끝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고점에 온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패닉 바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요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만 좀 더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시행에 갈 건데 문제는 이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 6월까지 지금 신고 시스템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에 기간이 좀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어떤 전월세 관련되는 물량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지금 5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약 731만 가구가 임대 가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에 28% 정도만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뉴스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8월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기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실제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이제 내년 6월이 돼야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내달 초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용적률 상향 방안 그리고 지금 층수 제한을 풀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밀도 개발은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하는 경우에 뭐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좀 고층으로 재건축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그 품질이 좋은 그런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한다라든가 뭐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공공이 주로 LH나 뭐 SH 같은 데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조합원들에게 조금 그 부담금을 낮춰주면서 그런 주택을 공급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용적률 인상률은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민간한테 이제 용적률을 인상하는 정책들을 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또 투기의 진흥지가 되거든요. 또 지금처럼 유동성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이 많은 부채들을 동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채무자 중심으로 부채 총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걸 DSR이라고 그러는데요. 연소득이 1억이라고 그러게 되면 그 1억 중에서 40%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40%를 못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10년 분할상으로 돈을 빌려도 1, 2억밖에 못 빌리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3억, 4억씩 빌려서 30대가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과잉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뭐 강남의 재건축이 고층으로도 된다 그러면 아마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은 전부 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 그게 또 투기의 진앙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해야 될 것들은 재건축 같은 데서의 용적률 완화, 뭐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뭐 재개발,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 그다음 뭐 용산 같은 유유부지나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서울에 뭐 북부간선도로에 이렇게 데크를 씌워서 거기다 공공 임대 주택 같은 것도 좀 짓고 있고, 뭐 송파 차고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층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는 데라든가, 용산을 뭐 고밀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이제 필요한 거죠. 또 30대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공공이 그런 어포더블한 가격에 분양 가격에 주택도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겠다라는 심리를 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데 먼저 민간한테 그렇게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걸 주는 것은 이제 굉장한 특혜가 되고 그게 또 다른 투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은 민간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성규 의원은? 저는 이제 조금 반대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 정부가 지금 그 동안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을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도심지 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물량은 상당히 이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심지 내의 고밀 개발이라든지 또 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한 어떤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들이 결국은 도심지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주력 수단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유지 활용이나 고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해야만이 사실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시장 불안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용적률이나 청수 부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거기다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공주도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 증가되는 물량 부분에 대한 50%를 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수익성이 난다고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마아파트 쪽이나 강남 지역에서조차도 수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대한 지금 반응은 시원찮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용적률 자체를 저는 지금 현재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가져가는 걸 막는 장치가 돼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간 택지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용적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나의 유인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이런 것을 정도로는 이미 다른 조치와 함께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제안은 뭐 하나의 안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큰 시장에서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주택의 공급을 다 서울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건 뭐 사실은 그렇게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주택들을 신규로 한꺼번에 공급하는 건 불가능한 것들이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도시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분산은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3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사전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있어서는 좀 분양가 상한제를 그 주변 시세만 보고 하지 말고 30대들이나 이제 40대들 실수요층들에서 소득을 좀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소득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라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유엔에 있는 주거 그 기구에서 이제 제한하는 이제 적정한 주택 가격이 있거든요. 어떤 그게 거예요? 연소득 대비 4배가 적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이 연소득 대비 7천만 원 정도면 2억 8천이 적정하다는 건데 이미 다 넘었잖아요. 수도권에 있어서는. 못 삽니다. 그다음에 못 사. 이제 인내하기 어려운 가격이 8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이 이제 한 7천만 원이다 부부가. 그럼 한 5억 한 5억 6천만 원 이런 정도면은 이제 그 인내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이에 연소득 대비 한 4배에서 8배 사이 정도에 있어서는 분양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데서 좀 공급하고 한다고 그러거든 뭐 저는 뭐 충분히 분산 효과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공공이 그 재개발이라든가 뭐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또 유유지에 있어서의 굉장히 다양한 고밀도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한다면 이제 30대들도 충분히 기다리고 내 소득을 축적해가면서 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고품질의 그런 주택들에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패닉식으로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지금 빨리 집을 사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두성규 의원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분양가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분양가를 뭐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최대 4배면 2억 8천만 원인데 사실 2억 8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 가격으로 분양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 건설사든 아니면 시행자든 조합이든 간에 실적으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매 시장에서도 뭐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공적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 뭐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는 말 그대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물인데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임대시장이든 지금 매매시장이든 간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질 문제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시장에 강요했을 때는 품질이 획일화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민간 택지에서는 민간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되는 거고 삼기 신도시는 이제 대부분 공공택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공공택지는 이제 땅값을 굉장히 싸게 마련을 한 것이니까 그런 거를 민간에 넘겨줘가지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게 하지 말고. 그동안 그래 그래 왔잖아요. 왔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기 그동안 신도시 사실 같은 그래 데서는 왔잖아요.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뭐 4배라는 건 적정이라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게 8배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8배 이하로는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억 이하의 그런 분양 주택들이 예. 그 3기 신도시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도록 3기 하고. 신도시가 약 한 30만 가구 정도 공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걸 대부분으로 이제 공공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이 직접 개발하면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낮출 수 않겠습니까? 있고 또 역세권 같은 데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네. 좀 고밀도 개발들을 해서 예. 역세권은 또 이렇게 뭐 차 같은 게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3기 신도시 역세권 지역들은 주로 공공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네. 주변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많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좀 어포더블한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공급 방안을 지금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출이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상당히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제 주변에도 듣기로는 3040 세대가 지금 부모 찬스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사실은 주택 마련을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미 수도권에서도 아까 뉴스에 나왔다시피 4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북 지역의 경우에도 33평형이 지금 20억을 바라보고 있는 신축 주택의 아파트 경우는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대로 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물론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부실화 문제를 등등 고려를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사회초년생 혹은 생애 최초라는 이런 경우에만이라도 저는 충분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대출 부분을 조금 이원화해가지고 사실 적용하는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원화해서 20, 30대 젊은층 그리고 30, 40대 젊은층 가운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자꾸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라 그러게 되면 일단은 그 빚에 다 묶여버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작용이 1억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7천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이제 빈곤층이 된 거잖아요. 중산층이 아니라. 근데 이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온다 이거죠. 내수 경제는 위축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빚을 많이 내게 해줄 테니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라는 정책보다는 그 세대들이 좀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뭐 분양 가격을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분형 뭐 이제 이런 분양주택처럼 해서 50%만 이제 지분을 사두면 나머지는 한 반값을 일단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뭐 10% 더 사고 이렇게 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든가 뭐 토지 임대부를 통해 가지고 땅은 이제 공공이 보유를 하도록 하고 저렴한 토지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그 위에 있는 분양주택만 이제 뭐 분양을 받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대안적인 것을 그 제시를 해가지고 30대들이 충분히 큰 빚 안 내고도 살 수 있다. 좀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것들을 신호를 주려고 그래야지. 자꾸 빚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뭐 3억 4억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놓게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평생 또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그렇겠네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그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근처 아파트 시세 한 7, 80%로 이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 있는 또 뭐 로또 분양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오히려 투기를 저는 조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신축 분양의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또 안 하면은 또 높은 분양가로 또 분양하면 또 그것도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시세 차익 부분들은 저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그것이 다음에 공공의 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LH가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라든지 환매조건부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주택 공급 방법을 갖다가 모색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LH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재원 부분이 충분히 지금 조달되지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로또 분양으로 해서 특정인 당첨된 사람만 일확천금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은 적절하게 사회가 하나의 이익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 즉 청약 시장에도 지금 청약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그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이 주변 시세부터 20-30% 높게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주변 집값이 같이 끌어올려지고 또 새로운 재건축이 또 그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는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거고요. 예. 공공택지 같은 데는 조금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대라든가 이런 실수요자들이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돼야 되니까 그건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겠죠. 공공택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를 하도록 하고 너무 이제 뭐 받자마자 바로 전매해가지고 그런 투기 이익들을 조기에 조기에 이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전매를 제한을 위반하고 팔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이 그걸 다시 회수를 해서 네. 최초의 분양가에다가 이제 적정한 뭐 물가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률 같은 것들을 더해서 환수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두 분 다 공히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양국 정상통화에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의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도 내부 징계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A 외교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국 정부가 성추행한 외교관을 보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아던 총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양 정상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게 이례적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진 당시 자체 조사로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했지만 인도 요청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초 A 외교관이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에 뉴질랜드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A 외교관의 발령도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승진 이동했다는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가 보도에 돼 있듯이 특권 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고요. 외교부는 인사 담당 부서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A 외교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 장관과 김 청장의 배우자가 동석했고 아내와 사별한 박 원장은 딸과 손자 등 가족들이 참석해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환담했습니다. 최근 월북한 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북측에 송환 요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의 재입 이후 북한 당국은 의심 증상자를 뜻하는 의진자라고 표현할 뿐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공장 주변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할 때 지난 1년간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의 활동이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연변군에 있는 핵시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심지로서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8로스는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5메가와트 원자로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이라는 분명한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불응하자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유심을 확보했는데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 때문에 아직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늘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도 언급했습니다. 수사팀은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가 인근 지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한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부장검사까지 다치게 했다는 건데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이 모두 거짓 주장이라며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한 검사장은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는데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이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독직 폭행한 것이라며 현장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정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 측이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자 수사팀도 당시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몸싸움,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보도 관련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노사의 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도 과정의 오류가 전부라며 정치 쟁점하에 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스모킹 건은 이동재 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지만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개최하려던 검찰 인사위원회를 취소하면서 검사장급 인사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 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였던 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역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어제 오늘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대전시 서구 월평 3동 주민센터 지하실과 동구 삼성동의 한 지하 가게가 침수됐고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전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5건으로 대부분 가로수 쓰러짐과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동구 세천동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대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후 2시에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부안군 동진면과 개화면, 상서면 일대의 벼와 논콩 4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전북 왕주군 상관면 쓸치제와 남원 소지면에서는 토사가 유출됐지만 곧바로 복구 작업이 진행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 밖에 토사 제거 4건, 배수 지원 2건 등 10여 건의 폭우 피해가 도청과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네, 이번엔 충북 지역의 모습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밑에서 물에 잠겨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죠. 오늘 오전 7시쯤 충북 제천시 송악면 시곡리 인근에서 운전자가 굴다리에 진입했다가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차를 두고 빠져나왔습니다. 또 대천시 송악면과 중앙로 등에서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북 소방본부에만 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 등 충청 지역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전남에 이어 부산 등 경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전남에 이어 경남 해안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는 시간당 2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앞으로 2-3시간 정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충청과 전북, 영남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북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남 사천에는 시간당 25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경기도 파주에도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호남, 경남 곳곳으로는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화순에 220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광주에도 152.8mm, 전북 고창에도 127.8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와 남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모레부터 장마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앞둔 학원가가 다시 방역의 비상입니다. 네, 방역당국도 여름 휴가철이자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인 7월 말부터 8월 초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학원들의 방역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종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원들이 다시 방역의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 입구에 있는데요. 증상을 확인하거나 출입명부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들이 제 옆으로 보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예외 없이 이곳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1차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제 옆을 보면 현재 모니터로 열화상 카메라로 비춘 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멈춰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옆으로 보이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숫자가 바로 제 체온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 비접촉 체온계로 재체온을 한 번 더 재게 되는데요. 이때 37.5도가 넘지 않는다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화면을 실행시킨 뒤 이 태블릿 PC로 갖다 대면 출입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교실로 이동한 뒤 주변 사람을 비롯해 스스로 호흡기 증상, 이상 증세가 없는지 등 자가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도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 수백 명이 이렇게 이 같은 방식으로 이곳을 통과해 이제 등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다음 달부터 2주 동안 여름방학을 맞게 됩니다. 학원가에선 이렇게 방학을 앞두고 특히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물론 강사들도 거리를 둔 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방침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대입 수시 전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수험생의 경우 특히 방역을 비롯해 건강 관리를 위해 에어컨 온도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대입 수능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업 시간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층마다 지도 선생님을 따로 배치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하고 수업 전후로 실시간으로 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보건당국도 방학 기간을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지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 휴가를 비롯해 이 학교 방학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긴장이 풀리기 쉬운 이 기간을 주요 고비로 봤습니다. 1학기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이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살에서 18살 아동 확진 환자는 어제 발표 기준으로 모두 11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사이 전파가 60%로 가장 높았는데 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도 16%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이 학원가에서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보건당국도 방학 이후로 2학기 등교 수업이 문제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 7월 말과 8월 초 등 여름방학 기간에 학원과 또 PC방을 비롯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특히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로 지금까지 48명의 하루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감염의 안정세는 며칠 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중국 등의 출장을 다녀오는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나라에 대해서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평가하고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원칙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요. 입국 뒤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당 기업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관리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신규 환자 발생 추이도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현재까지 모두 48명입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4명이었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온 환자가 눈에 띄고 미국 입국자 가운데도 외국인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 7명, 경기에서 5명, 인천 1명,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해 집단 감염이 나온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12명이 또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박 내 집단 감염에 이어서 지역사회 전파로까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다음 달 3일부터 러시아에서 오는 선박에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소방대원 지시에 따라 배에서 선원들이 내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 원호 승선원으로 12명이 한 번에 부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23일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데 이어 유증상자가 있다는 신고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나머지 50명은 그대로 선내에 격리됐는데 검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요.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34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아이스 스트림호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은 지금까지 8척, 환자는 90명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러시아인인 상황이라 의료진이 겪는 고충도 상당합니다. 언어 문제나 문화의 차이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승선원과 접촉하거나 이른바 N차 감염된 우리 국민이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입항 허가를 내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연기해왔던 올해 예비군 훈련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되 축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축소되는 건 제도가 시행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일정은 동원 예비군 훈련과 지역 훈련 구분 없이 하루 일정으로 줄이고 사격과 전투기술 과제 등 필수 훈련 과제만 이수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3월 시작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시일이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 수가 12,0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8개사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65만 30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부터 6월까지 11,8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3,700여 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 결과로 코로나19가 기업의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약사별로 접종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밝힌 입장을 보면 1인당 백신 가격은 대략 6만 원에서 7만 원 선이 예상됩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나란히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 들어간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의 가격선을 제시했습니다. 모더나는 50에서 60달러, 우리 돈으로 6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을 책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1인당 2회분 투약을 전제로 한 가격이며 이 가격대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정부와 계약한 납품가보다 싼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와 이렇게 투여분을 19억 5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만큼 1인당 2회분 접종 비용은 39달러, 우리 돈 약 4만 7천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측은 현재 유럽연합과 공급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백신으로 이윤을 얻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격이 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3억 명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당 백신 가격은 5천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도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아직 가격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공급을 주도할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대 40달러로 보고 있는데 부국과 빈국 사이에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과연 언제쯤 사라질까요? 요즘 외신 보도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박차 소식 전해질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지만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백신 개발에 차질이 없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백신 개발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 3상 실험하는 제약사들이 제법 있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3상이라는 게 임상 실험을 이제 4상까지 하거든요. 전 임상 실험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물애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전 임상 실험이라고 하고요.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1상, 2상, 3상, 4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상은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아주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검증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상도 수십 명 정도, 몇 명에서 수십 명 정도. 그리고 이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임상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숫자를 좀 늘리게 되고요. 가짜 약이라고 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분이 없는 약과 백신의 모델과 두 개를 이제 두 모델에게 놔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는 단계이지만 대상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3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그 시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0명은 백신을 놔주고 15,000명은 위약을 놔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의 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바로 시판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시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맞게 되면은 4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4상은 일단 시판이 돼서 일반인들에게 접종된 다음에 이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 그 백신의 위험성이라든가 부작용이라는 걸 관찰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3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약이 곧 시판되기 직전에 있다. 근데 3상이 이제 워낙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그 옛말부터 이 그 감염병의 백신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개발되지 않는다. 이런 그 정설 같은 게 있었어요. 통설 같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개 감염병이 1년 안에 유행이 끝나거든요. 그 안에는 개발을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그 개발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 가운데는 이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꽤 있거든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백신은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 개발비만 10억 달러 이상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더나에게 1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다른 그 백신에 비해서는 유례없이 빠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백신 개발에 거의 전력 투구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올해 안에 백신을 볼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좀 기대해봄직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면 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더나가 말씀드린 대로 3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89개 도시에서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약 가짜 약과 실제 백신을 이제 주사를 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더나의 계획은 내년부터는 한 해에 5억 회에서 10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회면 2억 5천만 명에서 5억 명 정도가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백신을 왜냐하면 이 백신은 한 사람한테 2번 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는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인데요. 화이자가 사실은 좀 더 빠릅니다. 미국의 39개 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독일 이런 나라에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역시 실험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임상이 성공되면 10월쯤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1억 회 분량, 그러니까 5천만 명에게 놔줄 백신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화이자는 내년에 13억 회 그러니까 6억 5천만 명에게 놔줄 그 백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분량도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현재 백신 후보군이 150개 정도 되고요. 예. 임상에 들어간 백신만 2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대 백신 개발 회사 하면은 이 모더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이 나왔던 다국적 기업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곳 여기도 이미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시노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노팜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상 실험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시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백신들이 막 나올 가능성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우리나라가 이 민간 백신 개발 분야에서 선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도 지금 이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일단 한 발 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넥신 컨소시엄이라는 회사에서 예. 일상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달에. 우리는 아직 일상 단계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곳, 이곳은 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가 개발한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그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제 전 임상 시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단계고 진원생명과학이라는 데도 올해 안에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 이 정도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2발 정도 늦어지는 상태인데 왜 그러면 이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의 민간 부분이 세계 선도적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 우리 기업들의 개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그런 그 MOU를 체결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의 그 방역 성공 사례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백신도 앞서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서 이 그 빌 게이츠가 아마 우리 쪽 얘기를 좀 높게 평가해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 개발이 되면 얼마쯤 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어느 나라에서 개발을 하든 공공재로 보고 좀 평등하게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떻습니까? 개발 회사는 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백신 개발이 시작됐을 때 이 빌 게이츠를 비롯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명인들이 이 백신이야말로 정말 공공재로 써야 되고 모든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하고 이윤을 보면 안 되고 선진국과 후진국,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3상 정도쯤 들어가니까 이 회사들이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가격을 보면 제일 현재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싼 곳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미국이랑 지금 3억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은 각각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를 상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정부가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접종을 해주든 뭐 돈을 받고 접종을 해주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든 이런 건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미국이랑 대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니까 미국하고 이제 계약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3억 명분을 계약했는데 계약 단가가 그러니까 2번 맞는 걸로 해서 $10 미만, 그러니까 $10,000 이하 이렇게 이제 싸게 했죠. 그런데 화이자는 역시 그 미국과 이제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요. 1억 회,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 19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명이 2번 맞는 걸로 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가격이 매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39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요 정도면 우리 그 독감 백신하고 가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도 크게 큰 부담은 없는데 모더나는 처음부터 우리는 좀 이윤을 남기고 팔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많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은 한 $60 정도까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거의 6배 정도 비싼 것이고
그 화이자보다도 한 2배가량 비싸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도 실비로 공급하겠다고 지금 공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자기네들 마음속으로는 50에서 60달러 받고 싶은데 아마 그 정도 가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좀 낮게 책정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무상 공급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가 지금 백신은 아니지만 혈장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백신이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접종을 해주더라도 주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나 이런 모더나 같은 곳도 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윤을 남기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지금 그 코로나19라는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맞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 백신을 너무 서둘러서 만들면 안 된다. 네. 과거에 부작용이 나서 폐기 처분한 백신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벌써 6주 만에 확진 환자가 2배가 늘어날 정도로 속도가 점점 붙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 과거에는 뭐 특정 국가 정도, 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꽤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죠. 하루 환자가 뭐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남미, 뭐 아시아 모든 나라가 지금 사실은 대유행에 본격적으로 접어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급하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없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밖에 없는데 백신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예방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좀 서둘러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대도 갖고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어린이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든가 뭐 1억 명분의 그 백신이 폐기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정상적으로 하면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그 개발 비용만 뭐 10억 달러 이상이 걸리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각별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양수산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 측이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 해수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된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일반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부터 연말까지 잡힌 객실 예약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감염 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객실 한 곳당 선원 한 명만 묵을 수 있도록 각종 비품을 갖추고 해수부와 부산시 등 방역당국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준비는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호텔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해수부가 격리시설 지정을 취소한 겁니다. 객실이 400개가 넘는 호텔이지만 현재 투숙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호텔 복도의 불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호텔 측이 입은 피해는 객실 예약 취소로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예약을 못 받는 대신 외국인 선원 한 명당 별도 비용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모든 매출액이 사라진 겁니다. 기존 예약건들이 수천 건에 이르는데 지금 피해액만 5억 이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픈이 된다고 해도 성수기를 미리 예약을 되어서 취소된 건들이 많다 보니 다시 그 예약건이 들어올지. 해수부 측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잘못도 호텔의 잘못도 아닌 제3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는 해수부가 아닌 제3자, 즉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 측은 영업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네, 호텔 입장에서 보면 여름 성수기에 정부 말만 믿다 정말 큰 코 다친 격이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어떤 책임도 못 지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도와주려다 여름 장사도 망친 김주광 이 호텔 대표님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만 예. 오픈해서 영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영업을 다시 재개하셨단 말씀이신데 음성 판정을 받거나 무증상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기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항만으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선원들 대상으로 네. 예, 무증상자의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들어오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들어오게 되기로 했었나요? 7월 13일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그럼 7월 13일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 취소 연락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일단 취소 연락이라기보다 예. 이제 3일 정도 지나서 네. 7월 한 15일경에 지금은 철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처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7월 10일, 7월 15일, 오늘이 7월 29일. 이거 우리 손해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 철수할 때부터 네. 저희 상황은 좀 전달이 됐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전혀 답변을 좀 회피하고 좀 외부의 어떤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좀 책임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해수부에서 처음 이제 그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좀 사용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협조를 구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까? 따로 뭐 요청이라는 표현보다 저희가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이런 시설이 필요했고 규모나 좀 위치적으로 좀 적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호텔에 연락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연말까지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셨나 봐요. 네네. 아무래도 임시생활 시설로 하려고 하면 전체가 취소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쓸 수 없다라고 연락이 갑자기 온 거죠? 네네. 네. 그런데 그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쓰려고 했을 때 주변에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건가요? 예상은 분명히 이제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 계약의 단계로 첫 미팅을 한 날짜가 이제 7월 9일이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협의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전혀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거나 무증상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여러 가지 호텔 차원에서 호텔 측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도 따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1인 1실 기준이기 때문에 호텔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도 다 바뀌었고, 뭐 어메니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다 새롭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손해가 막심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만 약 뭐 5억 원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해수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보도 이후에 혹시 연락이 왔습니까? 네, 보도 이후에 금일 연락이 오셨고 오늘 왔습니까? 이번 오늘? 주에 예. 이번 주에 이제 미팅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팅을 하고 싶다. 미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좀 보상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더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뭐 요구라기보다 지금은 호텔이 빠르게 이제 운영도 시작을 해야 되고 저희 호텔이 이제 분양용 호텔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제 계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 취소되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은 좀 죄송한 마음뿐이고 빠르게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호텔이 사실은 뭐 성수기 영업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나란히를 위해서 좀 격리시설 지정에 협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노쇼 사태가 발생한 거니까요. 정부로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진용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명 26일 만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언제쯤 남북 대화와 협력에 시동을 걸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고함 2020년 7월 27일 대통령 문재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진용이 모두 정상 궤도에 안착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격려했고, 이에 이 장관은 문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박 원장은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첫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고성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하며 남북협력 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는 필수 협력 분야라며 우리 민족끼리 도와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스스로 해나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자리 잡을 때라야 저는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교류, 협력의 이런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결정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도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북측과 협의하자고 강조해온 만큼 여건만 조성된다면 인도 협력 분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나 남북협력 제안들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제쯤 공식 대북 제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월북한 탈북자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갈취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동맹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고 협의도 없이 주동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의 요구하는 분담금 증액과 압박 방식을 맹비난한 겁니다. When I take soldiers out of countries because they're not treating us properly. 북한 비핵화 문제도 동맹의 역할을 내세웠습니다.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상 간 협상보다는 동맹과 충분한 공조를 거쳐 합의를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다음 달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호주 등 동맹국들과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방 중 하나로 한국을 거듭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사법공조 중단과 무역 보복에 나서고 있어서 곳곳에서 분쟁이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교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들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결속을 다졌습니다.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 등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를 막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의 반중 전선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친구라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딴 보복에 맞서고 있는 호주 정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mmends the Morrison government for standing up for democratic values and the rule of law, despite intense, continued, coercive pressure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bow to Beijing's wishes.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서도 국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 that based on our values, many of which are shared values overwhelmingly, but most importantly in Australia's national interest.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의 반중 연대를 경계하며 잇따라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산 소고기 일부를 수입 금지한 데 이어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方、澳方和英方将对港司法合作政治化的错误行径，严重损害了香港特区。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관여는 내정 간섭이라며 맞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이어 중국에 맞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경과 무역, 사법 등을 둘러싼 마찰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수협상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될 거란 부정적 기류가 거세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면세점, 호텔 사업과 연계하겠다던 계획은 몇 달 뒤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급기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기 때문에 기존 인수 조건이 타당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뒤 결국은 발을 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합병이 끝내 무산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경영관리를 맡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막지 않았습니다. 국내 2위이자 글로벌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국유화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입니다. 그럼 법정 관리로 계속해서 회생을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예 그 채권단 산업은행에서 경영을 맡는 그런 형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DC는 당국이 국유화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인수 포기, 국유화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거대 부실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채권단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거물급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은 이달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59살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태국을 오가며 국내와 일본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를 확인하고 캄보디아 마약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A씨가 검거될 당시 현장에선 한 번에 4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4kg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3,001명으로 1년 전보다 2,359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입니다. 5월 사망자 수는 24,353명으로 1년 전보다 397명이 줄어 인구 고령화로 증가 추세를 지속해온 사망자 수가 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11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몸 상태는 50% 정도지만 다음 달 컵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대표팀 후배에서 이제는 같은 흥국생명 멤버가 된 쌍둥이 자매 이다영의 토스를 고공강타로 연결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공을 치기 시작했지만 여제의 클래스는 변함없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지금 제가 팀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한 50% 정도, 한 50% 정도 반 정도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과 중국, 터키 리그를 두루 거친 월드스타이자 대선배인 김연경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훈련장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같은 레프트 포지션인 쌍둥이 언니 이재영은 김연경이 투머치 토커라며 반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연경 언니랑 같은 팀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네,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좀 적고. 승부욕은 누가 더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경 언니가 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곧 돌아올 루시아, 이재영에 이어 김연경까지 압도적인 진영을 갖추면서 공격 조율사인 이적생 이다영도 행복한 표정입니다. 연경 언니는 조금 스피드한 볼을 더 잘 때리고 재영이도 연경 언니도 미연 언니도 되게 똥볼을 좀 잘 처리해주는. 통합 우승과 트리플 크라운 그리고 감독 지시 순종이 목표라는 김연경. 셀러리캡 준수를 위해 몸값을 6분의 1로 낮춘 만큼 고액 연봉 후배들이 밥을 사야 할 것이라며 특유의 입심을 뽐냈습니다. 네, 공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면서 연봉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걸 좀 사달라고 제 이재영 선수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승 우승 예상에 표정 관리 중인 박미 감독은 몸 상태를 봐야 한다면서도 호보컵 출전에 무게를 실어 팬들은 이러면 다음 달 말 대구 여제 실전 플레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대한철인 3종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협회 운영도 당분간 외부관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기 이사회 날 아침, 고 최숙현 사태 여파로 철인 3종 협회가 준가맹단체로 강등된다는 소식에 선수들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운동의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정가맹단체에서 준으로 떨어지면 협회 지원금이 바싹 마르고 장기적으로 전국체전에서 빠지는 등 종목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트랙의 발전을 원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기 희생이 헛되이 된다면은 숙현이도 절대로 이런 일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체육회 이사회는 시종일관 반성 모드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애도와 묵념에 이어 폭행 녹음 파일까지 거듭 곱씹으며 통렬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을 방치, 묵인한 협회에 따끔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속에 결국 현역 선수들에게 피해가 적은 관리단체 지정이 의결됐습니다. 철인 3종협회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당분간 체육회가 꾸리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위탁 운영합니다. 꼬리 자르기 혹은 유체 이탈 징계라는 시선 속에 체육회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조직의 문화를 바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올 겁니다.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네, 기다려보세요.
최악이었던 강등을 피하면서 현역 선수들 피해는 막았지만 협회를 누가 맡고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지 과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프로스포츠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하고 있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명의 공간만큼을 1명에게 허용해서 거리 두기에 신경 써달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후 첫 홈경기가 열린 사직에선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롯데와 NC의 경기입니다. 유관준 전환 이후 롯데의 첫 홈경기였는데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관중 1000여 명이 입장했는데 일루 응원석 쪽에 팬들이 오밀조밀 꽤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KBO 방역 지침상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가까이 붙어 앉은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프로스포츠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롯데 역시 이 지침을 따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외야와 3루 원정석을 제외한 1루 내야석 중심으로 입장권을 팔았다는 점입니다. 관중 1000여 명이 1루 내야석으로 몰리다 보니 거리두기 지침이 무너진 겁니다. 더구나 입장객 사이에 한 좌석만 비워놓은 탓에 사실상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 3루 내야석은 물론 외야석까지 고르게 관중을 분산하고 입장객 사이의 거리도 여유 있게 확보한 다른 구장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경기 중 문제점을 파악한 KBO가 곧바로 시정을 요청하면서 롯데 구단은 경기 후에 사과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기존 예매 입장권을 일괄 취소하고 오늘 경기부터 외야석을 제외하고 전 구역에 대해서 예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허용된 유관중 경기인 만큼 서로를 생각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지만 서울은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잠시 빗줄기는 약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하순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요. 광주 지역도 16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엔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 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엔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에 200mm 이상, 경남 지역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최고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북부 지역부터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충청 이남은 내일 밤 사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가 예상되고 제주 지역은 25도로 열대야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29도, 제주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 남부 지역은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막바지 장마가 이어집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